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경제 이슈 중에서 가장 핫한 것은 당연히 중국 부동산이 아닌가 싶어서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중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게 최종 누구에게 권한이 있느냐, 요거부터 짚고 먼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어떤 기업을 최종 없앨지 아니면 계속해서 살려줄지를 결정하는 가장 최종 결정권자는 국가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가 커지고 난 뒤에는 그 회사는 그 회사의 설립자라든가 그 회사의 대주주의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국가 경제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의 흥망성쇠는 기업 개인들 또는 기업의 구성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가장 큰 책임 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 국가가 그 기업들을 키워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당 기업을 최종 부도 처리해서 청산 파산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국가가 결정하는데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교수님?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방법이 쉽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시중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경영권 아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이저 은행들에게 대출을 받았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채권이 만기가 도래했다든가 그랬을 때 이걸 갚지 못할 경우 채권을 연장해 주거나 상환을 좀 유예해 주거나 또 다른 거는 뭐 이자를 좀 탕감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그 회사들을 갱생하게 만드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국가가 얼마든지 정책적 의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중국이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 부분이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비구이 유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 최근 들어서는 계속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나름대로 시장에서의 지위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살려줄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업계를 교통정리를 해야겠죠. 그럼 교통정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우리나라 옛날에 IMF 외환위기 때나 이럴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특정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다고 한다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면 통상적으로 뭐 중하위권의 기업들이 크게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되거나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방편을 강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의 내용이 매물로 나왔을 때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재무구조가 견실하거나 아니면 탄탄한 회사들이 바로 이런 회사들의 일부를 인수해서 이런 식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예전에 우리 자동차 회사도 그랬죠.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한 6, 7개 가까이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단 하나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정 회사가 많은 지금 매물로 나왔던 회사 중에 일부는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조정이 돼 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1등부터 저기 밑에 1000등까지가 있으면 결국 자금 여력이 괜찮은 회사가 나머지 부실한 회사의 물건들 중에서 양질의 것들은 떠오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들의 일부를 구조 조정을 한 뒤에 인수해서 시장이 연착륙하게 만드는 게 가장 보편적인 산업 구조의 개편 전략인데요. 자, 그런데 비구이 위안이라는 곳은 업계 1위의 회사였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그동안 세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게 이 세계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줬어요. 예를 들어 자산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70% 선을 기준으로 제시했고요. 유동성 자산 같은 경우는 1을 기준점으로 제시했고 부채 비율 역시도 100%를 기준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이 세 가지를 크게 제시하고, 요거 말고도 하위에 한두 개가 있긴 합니다만 이 크게 이 세 가지를 제시해 놓고 이 기준을 만족시켜야 살려주겠다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요. 비구이 위안은 업계 1위 회사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했던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가장 많이 해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헝다라든가 완다 이전에 문제가 됐던 회사는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수하기 위한 행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선 비구이 위안은 앞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의 기업이니 네가 나머지 회사도 좀 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민간을 통해서 구조 조정을 할 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회사인데, 그럼 이 두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시장에서 어떤 입김을 불어 넣어줘야 중국 경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시장이 안정화되겠습니까? 이 회사가 단기에 지금 채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래, 이건 내가 유예해 줄게, 이건 내가 추가로 자금 공여해서 내가 디펜스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야지만 사실 손바닥이 마주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비구이 위안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주면 우리가 이렇게 살려주는 거야 라고 제스처도 취할 뿐만 아니라, 업계 1등 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하면 이거는 그 뒤에는 더더욱 시장이 걷잡아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중국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비구이 위안, 컨츄리 카드니 이렇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냄새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풍겨버린 거죠. 이거는 나중에 오히려 잘 수습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채권을 연장해 준다든가 이자를 탕감해 준다든가 새로운 채권을 사준다든가 이런 걸 해도 오히려 일은 일대로 해놓고도 그 효과를 하나도 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든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일을 커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약 처방을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정책 기조가 도대체 뭐냐, 바로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정책 기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기조 하나랑요, 중국의 음보감회라고 부릅니다. 은행보험감독위원회를 줄여서 음보감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금융위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군데에서 어떠한 형태로 자신들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 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의 중앙은행은 초저금리 기조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나라들은 금리 기조가 고금리 기조인데 반해 중국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공고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저금리 기조를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시중에 쌓여만 가는 부동산 미분양,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악성 물건들, 이런 것들을 혹시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우리가 돈을 싸게 빌려줄 테니 사세요라는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금리 기조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금리를 부여하는 것이 과거처럼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라든가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에선 이런 표현을 같이 썼는데요. 우리가 금리 기조를 이렇게 낮추려는 목적은 부동산을 투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문구를 함께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살 때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제발 좀 누군가의 물량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제스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투기적으로 부동산이 버블이 부는 것은 철저히 엄단하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실수요를 부양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특히 실수요를 부양해 주겠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악성 매물을 수용해 주겠다라는 의도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모든 성들이 북경이나 상하이처럼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싶은 많은 중국 인민들이 있거든요. 그 인민들이 새로운 좋은 집으로 이사할 때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싸게 돈 빌려줄 테니 제발 주거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알려준 겁니다. 자, 중앙은행의 기조는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금융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음보감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음보감회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개발 회사에게는 자신들의 재무 건전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많은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많은 대출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걸 막기 위해서, 즉 불필요한 부동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 막기
막기 위해서 중국 은행들에게 이런 곳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경로를 실링, 즉 최한도를 다 설정해서 막았습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은행을 한 6개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대형은행, 중형은행, 소형은행, 현 이외 지역의 농협, 그리고 현 단위의 농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촌지은행,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6가지 금융회사마다 자신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부채 규모, 대출 규모가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6가지 은행들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너희는 어디까지만 부동산 쪽으로 대출해야 되고 너희는 어디까지만 해야 되고 이걸 다 상이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각 은행들마다 이 부동산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투기적 개발이 아닌 실수요자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좋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을 수혈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건전한 양질의 주거 문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사하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거 완공하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휴양지에 호화 리조트를 더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밀려올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또 골프장이나 뭐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잔뜩 짓는 거는 더 이상 우리가 그거는 주거 환경 개선의 목적이 아니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버리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인 은보감해의 정책 기조입니다. 자, 그러면 얼추 보면 교수님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고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회사는요, 이렇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뭐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휴양지 건설 뭐 다양한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신흥 부자들 같은 경우는 집 말고도 휴양지에 내가 주말 별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사고 더 확보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물건들을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추세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요거는 대출이 된다고 하네? 자, 그런데 회사라는 것은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돈을 쓸 때는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가 구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 A의 아파트 단지 더 지으려고 완공하려고 철근 좀 살려고 하는데요 라고 해서 그걸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리조트 있는 데다가 이쪽으로 철근을 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그 회사에 돈을 줬을 때 그 회사가 A라는 프로젝트에만 돈을 쓴다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출만 받으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든 저 프로젝트든 마무리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은행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2가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나중에 너희들 왜 그 부동산 개발 회사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서 리조트나 이런 게 더 건설되게 만들었어 라고 문책을 당할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대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조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 대표적인 리딩 기업들인 헝다, 완다, 컨츄리 가든 같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이거보다 영세한 회사들은 오직 더 하겠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기업 현장에서 그 기업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 이건 달리 말하면 이제 앞으로 시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분야까지 해당 기업이 돈을 쓰게 돼버릴 경우 결국 그 회사의 부채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 가능하면 부동산 대출회사의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구이 유형 같은, 양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나름대로 업계의 수위에 있으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찬성하고 따라왔던 회사들마저도 지금 이렇게 채권이 부실해지는 상황까지 이르는 혼재된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이죠.
거기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국 건설 회사들이요, 지금 완공 시점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어요. 즉 공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공사 완료해서 분양을 해봤자 이거 안 팔리는 거 뻔히 더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뭔가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는 데 있어서도 이게 시세 차익을 남기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 공사를 무기한 자꾸 뒤로 연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시민들이 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물론 정부에서는 이렇게 완공해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일정 기간 이상 미뤄졌을 경우에는 부동산에 남은 잔여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정책적 가이드를 제시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도감이 아니라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샀는데 중도금을 3회차까지 납부했는데 나머지는 결국 납부 안 하게 되는 사례,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머지는 납부 안 해도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끌려고 했던 것이 불이 꺼지지가 않고 불이 다른 쪽으로 번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정확한 대안과 해법을 갖추지 못했구나. 구조조정은 해야겠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연착륙을 시켜가면서 뭘 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면서 시장에서 뭔가 이렇다 할 대안으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중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이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나 경제계에도 불똥이 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빗대어서 이번에 중국의 비구이한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자금을 빌렸던 대부분의 곳은 중국 내부에 있지 외국에서 자금을 빌렸던 비율은 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의 위기, 혼란, 이것은 중국 1차적입니다. 중국 내부의 문제로 국한돼서 처리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아니면 외환, 대란 이런 것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분명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